예, 안녕하십니까. 2월 17일 코로나19 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국에서의 이제 상황이 가장 관심사인데, 지금 2월 15일 날 코로나19 환자는 신규가 2,009명, 신규 사망자가 142명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과거 3,000명, 4,000명 때보다는 감소는 했고, 사망자 수는 여전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 15일 현재는 6만 9천 명, 거의 7만 명 가까이인데, 역시 이제 중국의 자료가 들쭉날쭉하고 실제보다는 과소 보고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어떤 트렌드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계적으로 지금 중국 이외에 25개국, 드디어 이제 아프리카 이집트까지 환자가 발생됐기 때문에 전 세계 모든 대륙에서 환자 발생이 있는 상황이 됐고, 이건 이제 세계 사망자 수입니다. 2015년 1,666명까지 지금 누적 인원 사망자 수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이제 한동안 뭐 닷새 동안 환자가 없어서 조금 안도를 하고 있는 와중에 어제 29번째 확진 환자가 보고됐습니다. 82세 남자분으로 이제 종로구 순인동에 이제 거주하시는 분인데 2월 15일 날 토요일 날 이제 흉부 불편감으로 고대 안암병원 응급실로 오셔서 처음에는 이제 심근경색 의심을 했는데 뭐 엑스레이하고 CT에서 폐렴이 소견이 보이면서 그 담당했던 응급의학과 의사가 과거 이제 메르스 경험도 있어서 이상하다. 그래서 이제 신종 코로나를 빨리 의심하고 선제적으로 확진 검사도 하고 응급실 안에 있는 이제 음압 격리병실로 그 옮겨서 이제 결과에 따라서 이제 확진된 상황에서 그 서울대병원으로 이제 전원을 시켰습니다. 2015년 이제 메르스 경험이 각 대학병원에서 일찍 이제 선제적으로 병원에 이제 방역 내지는 이런 감염 예방 관리 시스템을 갖추었고, 그때 경험이 지금 환자의 조기 발견과 치료 또는 격리에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환자분을 보면 이제 지금 일주일 전에 마른 기침으로 시작돼서 동네 의료기관 두 곳을 진료했지만 흉통이 있어서 이제 대학병원으로 가신 걸로 알고 있고, 아직 어제 뭐 질본 발표로는 해외 여행력도 없고 확진 환자 접촉력이 없다고 합니다. 자세한 역학 조사를 통해서 기존에 국내 확인된 확진 환자와의 연결고리가 있는가를 이제 찾아봐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지역사회 감염의 첫 사례 아닌가. 우리가 이제 지역사회 감염 또는 그 전파 유행을 차단해야 되는 것이 방역의 주 목표라고 했었는데, 만약 이 환자가 지역사회 감염 첫 사례라고 하면 좀 더 우리 방역의 목표나 전략을 좀 바꿔야 되는 상황이고, 오늘 아침에 지금 들어온 소식에 의하면 이 29번째 환자분의 부인께서도 확진을 받았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29번째 확진 환자의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지역사회 감염 전파가 첫 증거로 지금 하나의 시그널, 사인으로 지금 나타난 건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방역의 목표나 어떤 전체적인 전략 그림을 다시 재조정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문제. 또 하나는 우리가 일본 사례를 보면 일본이나 싱가포르이 지금 지역사회 감염 전파가 있고, 일본만 해도 벌써 20여 명 이상이 역학적 연결고리 해외 여행력이나 확진 환자 접촉력이 없는 지역사회 감염 전파가 있는 상황이고, 와카야마 병원이라 해서는 이제 병원 감염이 생겨서 의료진, 의사와 환자들이 감염됐고, 또 돌아가신 80대 여성분과 관련된 일가족들의 또 택시 운전사와의 감염 연결고리가 그 확인되면서 지역사회 감염에 그 지금 시작되고 있다. 또 일본이 4개의 섬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혼슈하고 이제 홋카이도에는 환자들이 있고, 이 시코쿠나 규슈에는 아직 환자가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 혼슈와 홋카이도에는 지역사회 감염 전파가 시작됐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이 환자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발열과 호흡기 증상, 뭐 기침, 인후통, 흉통 이런 것을 가지고 이제 뭐 역학적 연결고리 플러스 임상 증상으로 이렇게 진단을 의심 사례 정리를 해왔는데, 이 82세 환자분은 그냥 마른 기침으로 시작된 거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지금 이 겨울철에 건조하고 낮은 온도, 굉장히 이런 데서 아무 병도 없이 우리가 마른 기침이 있을 수가 있는데, 사실 구분하기가 참 어려운 그런 상황이어서 이걸 어떻게 할 거냐. 82세라는 나이는 면역이 노화가 돼서 이런 코로나19 이런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제대로 대응을 못하는 약화된 면역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분이 뭐 어떤 또 기저질환이 있는지는 좀 역학조사 결과를 봐야 되겠지만, 만약 또 다른 기저질환이 있다면 그것이 이 전형적으로 우리가 발열 호흡기 증상이 안 나타나고 이렇게 그냥 마른 기침으로 비전형적으로 나타나는 사례고, 이것은 우리가 인플루엔자 환자를 우리가 겨울에 많이 보는데, 인플루엔자가 뭐 고열과 근육통, 뭐 기침, 인후통, 콧물, 재채기 전형적이지만, 이 노인에서는 면역 시스템이, 이런 증상들은 사실 면역 시스템이 건강하고 바이러스와 싸우면서 물리치는 과정 중에서 그런 증상이 고열, 기침, 인후통, 근육통 이런 것이 나오는 건데, 이 노약자에서는 이제 그런 면역 시스템이 약화돼서 제대로 작동 못하다 보니까 증상들이 비전형적이거나 약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 우리가 대표적으로 갖고 있던 기저질환이 약화됩니다. 그러니까 뭐 협심증 환자는 인플루엔자 걸리면 심근경색증으로 가거나, 고혈압 환자라든지 이런 환자들은 인플루엔자 걸리면 혈압이 올라서 뇌졸중으로 가거나. 그래서 겨울철에 뇌졸중, 심근경색증이 느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인플루엔자 유행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코로나19 머스코비2 바이러스에 우리가 이제 이런 인플루엔자와 같은 양상 감염됐을 때 이제 기저질환 악화되는, 이분도 아마 심혈관 질환이 있었는지 지금 확실치는 않지만 초기 증상은 심혈관 질환 악화, 심근경색적으로 의심됐을 정도이기 때문에, 애초에 이 머스코비2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의 직접적인 증상보다 이 바이러스가 방아쇠를 당기고, 방아쇠 당긴 것보다는 그 관역에서 맞아서 이제 그 구멍이 나는, 어떻게 보면 이제 기저질환이 악화되는 이런 임상소견으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임상의사들이 앞으로 유의해야 되는, 고령자나 면역저하 환자에서는 이 증상이 비전형적으로 나온다. 그래서 유의해서 봐야 되는 그런 어떤 시사점이 있다고 보고, 지역사회 감염과 또 유행, 그러니까 이런 사례가 다수가 나오면 지역사회 감염 유행, 지역사회 감염 전파가 진행 중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서, 앞으로 이분 이외에 그 주변이라든지 그쪽에 역학조사나 감시를 철저히 해서 추가적인 다수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지를 방역당국이 집중해서 들여다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뭐 그 우리 보건당국도 이 그 대응 절차 뭐를 이제 쭉 개정을 해서, 대표적으로 대응 절차 5판이 2월 7일 날 그 발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뭐 진단 키트도 이제 그 민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배포가 됐는데, 지난번에 이게 이제 사례 정의가 확대될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확진 환자와 의사 환자로 나누고, 확진 환자는 뭐 PCR 실시간 유전자 증폭 검사로 양성이면 확진 환자니까 이건 뭐 논할 이유는 없고요. 지금 이제 의사 환자가 의사들이 환자들이 왔을 때 코로나19를 의심해서 검사를 해야 되는 그런 1차 환자의 그 기준이거든요. 의심 기준.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두 번째는 우리가 중국을 방문한 후 또는 확진 환자
의 증상 발생 기간 중 밀접 접촉한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이건 뭐 다 아는, 어떻게 보면 이 병력 청취를 통해서 중국이나 뭐 또 유행지역 갔다 왔는지 물어보면 되고, 확진 환자 동선에 따라서 접촉력이 있는지를 물어보면 되는데, 이제 세 번째가 의사의 소견에 따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의심되는 자,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 상당히 이게 이제 재량권을 많이 줬지만은 또 의사들은 상당히 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야 될지 좀 망설여지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밑에 아마 좀 가로로 그 부연 설명이 돼 있는데, 신종 코로나 유행국가 여행한 후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자 또는 기타 원인 불명의 폐렴, 이렇게 설명은 돼 있지만 이 부분도 이제 뭐 동남아, 뭐 태국, 싱가포르, 뭐 일본까지 갔다 온 14일 이내에 이제 의심을 해보라는 건데, 사실 이 29번째 환자는 거기도 해당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을 그 좀 더 자세히 근거를 가지고 의원 그 병원급 또 1차 의료인들 대상으로 교육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어제 사례는 그래도 대학병원에 가서 어느 정도 경험과 역량을 또 시설이 있는 상황에서 빨리 이제 대처가 돼서 진단이 된 사례고, 병의원에서는 사실 난감하겠죠. 이런 환자를 본 적도 없고 의심하기도 쉽지 않고, 또 뭐 엑스레이나 CT 이런 기기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그 쉽지 않은 환자를 이제 대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뭐 많은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해서 진단이 되느냐, 그러니까 제가 설명하기를 두 단계다. 이런 신종 코로나19 환자 확진 절차는 일단은 뭐 외래가 됐든 응급실이 됐든 뭐 선별진료실이 됐든 열이나 기침, 뭐 인후통, 호흡기 증상으로 오시면 의사는 14일 이내에 중국이나 또 동남아 유행국가를 다녀오신 적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게 되는데, 지금 지역사회 29번째 환자분의 경우는 이 14일 이내에 유행국가 또는 확진 환자 접촉력이라는 전제 조건이 의미가 없어집니다. 우리 지역사회에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는 다 놓치게 되죠. 어느 정도 지금 뭐 놓치고 있는 환자들이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전히 지금 29번째 환자도 역시 빙산의 일각일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따라서 이제 발열, 기침, 인후통, 급성 호흡기 감염증 환자가 지금 겨울철에 많은데, 그 환자 모두를 대상으로 이제 코로나19를 의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 환자 수가 굉장히 많아지고 검사 건도 많아지는 상황이어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그 효과적으로 진단도 해서 치료하고, 또 무분별하게 많이 남용이 돼서 낭비적인 요소도 없는 그 지점을 우리가 근거를 가지고 마련해야 되는 상황이고, 이 1차 병의원 또 그 의료진한테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확진 절차는 일단 의사가 환자의 병력이나 진찰, 뭐 엑스레이 기가 있으면 엑스레이를 찍어서 의심을 해야 되겠죠. 의심을 하게 되면 호흡기 검체를 채취해서 검사를 의뢰하게 되겠죠. 지금 뭐 대학병원이나 자체적으로 PCR 확진 검사, 진단 검사 약간 갖고 있는 시설 의료기관에서는 뭐 이건 직접 의뢰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보건소라든지 직접 진단 시설이 없는 기관의 경우는 보건소나 물어봐서 이 검사를 해도 됩니까? 한 번 더 물어보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이제 해당된다 안 된다 하면서 이제 그동안 문제점들이 드러났었죠. 유행국가 아니기 때문에 안 된다. 근데 지금 이제 이 지역사회 감염이 되면 유행국가라는 얘기가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의사가 이제 의심하면 이제 검사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 부분이 이제 첫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환자를 진료해서 코로나19가 의심이 돼서 검체를 채취해서 검사기관에 의뢰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고, 두 번째 단계는 검사실에서
실시간 유전자 증폭 검사를 해서 검사 결과를 판독을 해서 양성인지 음성인지를 진료 의사한테 알려주는, 통보해주는 이 절차가 두 번째 단계가 되겠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의심 환자가 와서 환자가 의심이 된다. 그래서 의사가 판단해서 검체 채취해서 검사 의뢰하고, 또 결과가 나오는 이 턴어라운드 타임이 전체적으로 의심해서 검체를 보내고 검사를 해서 결과값이 나오는 이 시간을 단축해야 되는데, PCR 이렇게 해서 6시간이라고 얘기하지만 지금 뭐 자체 진단 시설이 있는 기관하고 또 없는 기관하고 이 시간이 많이 차이가 나겠죠. 그리고 아침에 하는 거와 이제 저녁에 밤에 하는 것도 차이가 날 것이고, 이런 진단 확진 절차를 좀 효율적으로 빠르게 그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 그러므로 해서 노출자를 줄여야죠. 어차피 노출자 줄이고, 노출자 줄이면 2차, 3차 환자 발생이 줄기 때문에 이 의사가 의심해서 검사 결과를 통보해서 거기에 따라서 격리 치료, 또 접촉자 추적 이런 것들이 효율적으로 짧게 빨리 가야 되는 의미가 있어서 제가 이 설명을 드리고, 이런 측면에서 좀 더 보완이 더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뭐 29번째 환자의 이제 확진 결과, 그 의미, 또 지역사회 감염에 대한 앞으로의 이제 대응에서의 의미,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지금 처음부터 이 신종 코로나19 유행에 있어서 병원 감염이 우한시에서 많이 있었고, 과연 의료 종사자들, 의사, 간호사를 포함한 병원에서 진료진이 얼마나 감염되느냐에 대해서 사실 많이 궁금했습니다. 왜냐하면 의료진이 진료도 해야 되고, 또 의료진이 많이 다수 감염돼서 격리가 되면 환자들을 치료할 의료진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악순환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초창기부터 이제 관심이 있었는데, 이제 중국 당국이 의료진 감염에 대해서 이제 제대로 얘기를 안 했었죠. 그러니까 1월 10일 날 중국 발표에서는 41명의 이제 환자가 있는데, 사량간 감염 전파 없다, 의료진 감염 없다, 사망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열흘 뒤인 1월 20일 날 그 종난산 박사가 이 사량간 전파가 있다, 또 의료진도 15명이 감염됐는데 14명은 한 환자로부터 감염됐다, 사망자도 있다. 열흘 사이에 이제 말이 바뀐 거죠. 그건 그 전에 숨기고 있었던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 우한에서는 병원에 원내 감염이 발생하고 다수 의료진이 감염되고 한 명의 환자로 14명이 의사 간호사 감염되면 이건 슈퍼 전파 사건에 해당된다. 저는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해서 이 메르스와 같은 병원 내 감염 유행, 이거 우리가 극히 조심해야 된다라는 걸 이제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 의료진 감염이 어떠냐에 대해서 중국 당국은 발표를 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안과 의사였던 이원양 의사가 외부에 이제 그 공개하고 계속 이슈가 됐는데, 이제 사망하게 되니까 더 내부적으로 그거에 대한 불만과 동요가 커졌죠. 계속 의료진 감염이 어떠냐, 이렇게 이제 계속 요구가 오니까 2월 14일 날 국가보건위원회에서, 그러니까 중국의 국가보건위원회에서 1716명의 의료진이 감염됐다. 그 중에 6명이 사망했다. 그러니까 1716명은 전체 환자의 약 3.8%니까 메르스 때나 이런 때보다 사스 때보다 적습니다. 이 비율로는. 그렇지만 환자가 압도적으로 많으니까 의료진 감염자 수가 큰 거죠. 그리고 사실 이것도 제대로 조사가 돼서 발표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것도 사실은 실제보다 적은 숫자라고 보는데, 어쨌든 이 숫자만 해도 의료진 감염이 상당수 발생했구나. 그리고 의료진의 87%, 감염자의 87%가 후베이성에서 발생했고, 후베이성에서 발생한
의료진의 73%는 우한시 1102명이다. 당연히 우한시가 지금 이 코로나19의 유행의 이제 진원지다 보니까 의료진 감염에 또 전체 중국의 64%가 우한시에서 발생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또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는 지금 우리가 아직까지는 의료진 감염 없습니다. 병원 감염 유행 아직은 없습니다. 잘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지금 일본 사례를 보더라도 우리가 의료기관에서의 병원 감염 유행 적극 차단해야겠다라는 시사점이 있습니다. 또 이제 증거는 있습니다. 이 저널 오브 아메리칸 메디컬 어소시에이션 미국 의학협회 잡지죠. 이제 권위가 있는 잡지인데 2월 7일 날 우한시의 대학교의 중남병원 입원 환자 138명을 임상 증상을 분석해서 발표한 자료가 있는데 여기에 40명이 의료진입니다. 29%가 의료진입니다. 그러니까 앞서 이 국립보건위원회 국가보건회에서는 전체 환자의 3.8%라고 했는데 여기는 29%입니다. 그리고 뭐 H에 의하면 다른 우한시에 있는 여러 병원의 입원 환자 중에 상당수가 의료진이라는 그 뉴스들이 이제 올라오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의료 종사자 감염, 병원 감염 있으면 뭐 의료진도 감염되고 입원 환자도 뭐 간병인도 이렇게 감염되기 때문에 이거는 상당히 우리가 메르스 때 겪었듯이 큰 부담이죠. 이걸 막아야 되는 건데 참고로 2003년 사스 때 중국에서 5,238명의 사스 환자가 확인됐는데 그 중에 966명, 18%가 의료 종사자였습니다. 그때에 비하면 비율로는 지금 낮긴 하지만 전체적인 숫자는 이미 거의 그때 수준 이상을 넘어가고 있는 걸로 넘었죠. 네, 거의 2배 정도 된 상황인데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중국이나 일본이나 또 싱가포르에서 발생하는 상황들을 뭐 강 건너 불이라고 이렇게 방관할 게 아니라 저런 걸 보고서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서 우리가 지금 어떤 대비를 해야 되는지를 사실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그 나라에는 참 불행한 일이고 우리가 안타까워 하는 거 당연하지만 우리가 좀 새겨서 대비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또 하나 이제 저널 오브 아메리칸 메디컬 어소시에이션 이제 미국 의학협회지에 2월 14일에 실린 것은 지금 이제 주로 이 코로나19가 30대, 40대, 50대, 그러니까 주로 이제 평균 연령이 50대 초반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사회적으로 왕성한 활동가, 건강한 사람들이 많이 걸려서 이분들한테 뭔가 유전적으로 감염 많이 되는 거 아니냐, 아이들은 상대적으로 적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고 우리가 노인 만성병 환자가 고위험으로 면역이 노화가 돼서 저하가 돼서 중증으로 갈 확률도 있지만 이 영유아 2세 미만의 코로나19 감염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또 산모가 감염됐을 때 수직 감염 여부 어떠냐 이런 관심이 많은데 중국에서 1세 이하 영아 인펀트에서 이 코로나19 환자 사례를 작년 12월 8일부터 올해 2월 6일까지 전국의 그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찾았더니 6명이 있었습니다. 1개월에서 12개월 나이인데 이 9명이 있었습니다. 9명이 있었는데 9명 중에 7명이 여자아이 그리고 지역적으로는 베이징이나 여러 성에 하이난, 광동성 쭉 분포되어 있습니다. 어떤 지역적 편중은 없다고 보고 이 아이들 증상을 봤더니 9명 중에 열이 있는 애는 4명, 상기도 뭐 콧물 감기 증상 있는 아이는 2, 증상이 없는 아이도 1명 있었고요. 이 9명 모두 적어도 가족 중에 코로나19 감염자가 있었다는 거죠. 적어도 1명이.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원래 소스가 아니라 가족 중에 코로나19 환자가 이제 뭐 지역사회든 병원에서 걸려서 와서 이 영아가 2차 감염이 됐다는 걸 이제 시사하는 것이고 또 9명 중에 그 7명 영아는 우한 또는 우한 거주 또는 우한을 방문한 가족이 있었다는 것이고 다
우한에서 연결고리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9명 다 뭐 중증이거나 인공호흡기라든지 합병증은 없었다, 가벼웠다라고 이제 보고하고 있어서 지금 뭐 기본적으로 영아에서 코로나19 감염 자수도 적고 감염 가능성이 낮다. 이거는 유아들이 뭐 유전적으로 안 걸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이 코로나19의 감염자는 활동적이고 우한에 초기에는 뭐 화난 수산물 시장에 노출됐거나 이 병원에 노출됐거나 뭐 지역사회에서 노출됐거나 활동적인 사람들이 이 감염 위험이 있기 때문에 뭐 일세 영유아가 스스로 걸어서 뭐 외부 활동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기회가 적었기 때문에 이제 영아에서 발생이 적은 거다라는 의미고요. 다행히 이제 대부분 가볍게 앓고 지나가는 중증은 아직 없었다. 물론 역시 9명이라는 숫자가 소규모라서 앞으로 이제 좀 더 많은 그 영유아에서 감염자가 있다면 저 많은 수를 가지고 그 의미를 분석해야 좀 더 유의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9명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가 영아들은 잘 안 걸리고 뭐 걸린 대다수는 가볍게 앓고 지나가는 그런 경과의 그런 어떤 시사점은 우리가 그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제가 이제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 질문이 있으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그 일본이나 싱가포르에서도 이번에 보여줬던 것처럼 지역사회 감염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요. 지역사회 감염이란 무엇인지 일단 개념 정리 한번 부탁드립니다. 지역사회 감염이란 정의를 이제 수일 전에도 말씀드린 바는 있는데 커뮤니티 인펙션이죠. 그러니까 지금 사례 정의에서 항상 뭐 중국 또는 동남아 유행 국가를 다녀온 지 14일 이내라는 이 역학적 연결고리, 또 하나는 해외여행은 안 갔지만 국내 확진 환자 중에 접촉력이 14일 이내에 있다. 이런 역학적 연결고리. 이 두 가지가 없는 그냥 발열과 호흡기 증상으로 와서 검사했더니 코로나19 확진이 됐는데 해외여행 국가 여행력이나 또 확진 환자 접촉력이 14일 이내에 없다. 최대 잠복기 이내에 없다. 이런 경우는 일종의 우리가 뭐 홀로 감염이 됐다, 홀로 감염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어딘가 감염원이 있는데 감염원이 이제 지금 역학적 연결고리가 없는 상황에서 감염됐기 때문에 적어도 이 확진 환자가 29번 환자의 사례 같은 경우는 어딘가 우리가 방역에서 사례 정의에서 이제 확인되지 않은 감염원으로서 감염이 됐겠죠. 이것이 이제 지역사회 감염이라고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29번 환자 발생으로 인해서 지역사회 전파가 시작됐다고 보실까요? 예, 이제 우리가 뭐 제가 또 누누이 얘기하지만 이 코로나19의 스펙트럼은 다양하고 우리가 확진해서 이 한 명의 환자가 있으면 실제는 그 한 명 이상의 환자가 있다라고 보는 게 옳겠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감염 전파가 시작됐다, 그 의미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제 역학조사를 좀 철저히 하고 그 지금 29번째 환자 거주 지역 주변에 제가 보기에는 뭐 기존에 명륜동이나 저쪽 그 도남동에서 확진 환자가 이제 동선이 밝혀진 바가 있는데 거기랑 역학적으로 연결고리가 직접이 있든 중간에 어떤 환자를 끼고 있든 그것들을 조사해 봐야 될 것 같고, 없다면 이 29번째 환자가 진료한 그 의원 또는 주변에, 그러니까 이분한테 퍼트린 소스 환자가 있을 거거든요. 인덱스 환자가. 그런데 이제 이미 우린 뭐 대다수의 우리나라 환자들이 가볍게 독감 수준으로 일부는 폐렴도 있지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또 일부는 뭐 병원에도 안 가고 이제 약국에서 해열제 통제 먹고 그냥 일상생활 했을 수도 있고, 또 일부는 또 병의원에 갔을 수도 있는데 지금 역학적 연결고리가 없으니까 병원에서도 그냥 감기라고 투약하고 끝났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29번째 환자가 거주한 그 지역 주변에 약국이든 뭐
병의원을 좀 조사를 해서 그 범위, 그 동이든 동 정도가 되겠죠. 그 최근에 이분이 그러니까 7일 전에 증상이 시작됐으니까 최대 잠복기를 2주로 두면 그 전에 뭐 일주일부터 이제 3주 그 사이겠죠. 그 사이에 그 지역에 이런 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었던 환자들의 진료 기록을 좀 조사를 해보면 그중에 이 29번째 환자분한테 바이러스를 전염시킨 인덱스 환자, 원래 환자를 좀 찾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만약 그런 과정 중에 있다고 하면 또 지역사회 감염 전파까지 우리가 확인이 되는 상황이 되겠죠. 그렇다면 앞으로 방역 전략을 좀 어떻게 바꿔야 될지요? 예, 이제 그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이제 지점이고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이제 새로운 바이러스고 모르는 부분이 많고 불확실성이 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중국 자료나 뭐 이런 보고를 통해서 어느 정도 정체를 알아가고 있고 중국 우한시든 뭐 중국 우한시가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죠. 뭐 우리가 매일 뉴스를 통해서 보면 도시는 봉쇄돼 있고 길거리에 차도 지금 제한을 할 정도고 자택에 거의 갇혀 지내는 수준, 그런 게 이제 최악의 시나리오고 일본이나 싱가포르이 지금 지역사회 전파가 이제 느는 추세고 이런 상황을 좀 감안해서 우리가 이제 최대한 시나리오를 잘 짜서 최소한의 피해로 이제 끝나도록 하는 전략이 필요한데 지금까지는 잘 해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메르스 때 교훈으로 방역 당국이나 또 의료기관들이 준비된 걸 갖다가 잘 해왔는데 메르스보다는 메르스는 이제 병원 감염 위주였기 때문에 병원의 그 방역을 철저히 하면서 이제 끝났습니다. 근데 지금 이 코로나19는 병원 감염 플러스 지역사회 감염 전파라는 점이 방역이 좀 어려워지는 그 원인이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전략을 잘 짜야 된다. 그 전략이라는 거는 환자가 많아지면 결국은 중증 환자, 고령자라든지 또 만성병 환자, 또 젊은 사람이라도 뭐 고령자, 만성병 환자가 아니더라도 드물게 이제 폐렴이 중증인 경우가 있습니다. 중증 환자, 뭐 영유아, 임신부 이런 분들을 최우선적으로 치료해서 사망자를 줄이는 전략으로 일단 하나 잡아야 될 거고, 두 번째는 지금 우리나라는 전국민 의료보험으로 해서 의료기관들이 국민들의 평상시 병들을 고혈압, 당뇨든 수술이든 암 환자들 효율적으로 잘 진료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신종 코로나19의 또 다른 지금 문제점은 기존의 의료 시스템과 섞이면 병원 감염으로 이 병원의 그 고위험군이 감염돼서 중증으로 가고 의료진도 감염되고 병원 의료기관이 메르스 때 봤듯이 그 기능을 상실할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섞이지 않아야 되겠죠, 동선이. 그래서 기존의 의료 시스템과 지금 코로나19 진료 체계가 섞이지 않아서 감염 관리를 철저히 해서 분리를 해야 된다. 기존의 의료 시스템, 그 국민 의료 체계가 오염이 된다. 감염이 돼서 기능에 손상이 입으면 기존의 만성병 환자들 진료가 차질이 빚어서 약을 못 드시거나 수술을 못 하거나 이런 상황이 되면 안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또 하나의 큰 목표입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은 공공기관인 보건소와 국립중앙의료원, 시도에 이제 의료원이 있죠. 지방공사라고 해야 되나요? 도립의료원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민간 병의원이 뭐 1, 2차 병의원부터 해서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좀 더 고도의 환자들을 치료하는 이런 대학병원들이 있는데 이런 그 각 스테이크홀더, 각 우리나라 의료 전달 체계 시스템의
각 구성기관의 역할을 좀 나눠서 배정을 해줘야 됩니다. 물론 보건당국이 질병관리부, 복지부가 그런 컨트롤 타워가 돼서 이걸 나눠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중국에서도 이미 이 코로나19 환자를 네 가지 중증도에 따라서 네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경증, 그러니까 기침, 피로, 간단한 증상이어서 그냥 저절로 진통 해열제 먹고 나을 수도 있는 경증 환자, 그 다음에 중등증 환자, 중간 정도죠. 기관지염이 있어서 좀 기침도 있고 좀 힘든다, 근육통도 심하다. 그 다음에 이제 중증, 폐렴까지 와서 입원이 필요한 환자들. 그 다음에 위중한 환자라고 중국에서 4단계에서 가장 심한 환자를 위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정확한 위중의 의미가 뭐라고 이제 설명은 안 돼 있는데, 제가 추정키로는 호흡곤란이 심해서 인공호흡기를 장착하거나 혈액투석을 하거나 에크모라고 그래서 체막 산소 여과장치, 이런 에크모라고 하는 우리가 메르스 때 다 겪어본 일들인데요. 그런 생명이 유독한 사람들을 이 위중이라고 지금 분류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현재는 이 선별진료소를 보건소도 하고 대학병원 응급실 앞에도 있는데, 사실은 선별진료소를 다 보건소에서 감당을 해서 보건소에서 이제 나눠줘야겠죠. 경증 환자분들은 투약을 해서 이제 집에서 이제 자가격리 치료 이런 식으로 가야 될 것 같고, 중등증 내지 이제 중증의 일부는 국가 국립중앙의료원 또는 지방공사 의료원들을 기존의 다른 환자분 진료를 중단하고, 그분들은 이제 주변의 민간 병원에 이렇게 진료를 하도록 하고, 오로지 이 코로나19 환자의 입원이 필요한 환자들, 지금은 국가 지정 음압유지격리병상으로 현재까지는 감당이 해놨습니다. 병상이 아직까지는 여유분이 있을 정도지만, 만약 늘게 되면은 지금 국립중앙의료원 또는 지방에 있는 의료원들도 다 전환을 해서 우선적으로 코로나19 입원 환자를 입원시켜서 치료하는 쪽으로 태세 전환을 해야 될 것이고, 상급종합병원이나 이제 이런 종합병원은 위중한 환자들, 인공호흡기나 상급종합의 특징이 고도의 의료 수준을 자랑하고 의료진도 있고, 그런 에크모라든지 인공호흡기라든지 이런 시설들이 있겠고, 또 음압유지격리병상이 충분하지 않지만 상급종합병원에 일부씩 가지고 있습니다. 메르스 이후에 이제 지정을 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위중한 환자들은 상급종합병원에서 감당을 하는,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각 기관별로 환자의 중증도에 따라서 역할 분담을 함으로 해서 혼란도 줄이고 효율적으로 치료해서 사망자도 줄이고 전체적으로 이게 질서 있게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코로나19도 어차피 시간이 가면 줄게 되겠죠. 종식이 되겠죠. 물론 매년 독감처럼 유행한다라는 그런 한쪽의 의견도 있지만, 그건 모르는 일입니다. 아직 모르는 일이지만, 가장 환자가 이제 정점에 이르는, 그것이 심각 단계가 될지 모르지만 가장 환자가 많을 때 그 위기를 잘 넘기고, 그 위기 넘기면 이제 사실은 잘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가장 환자가 많을 때를 대비한 서지 캐퍼시티, 가장 환자가 많아서 이 의료 시스템에 가장 부담이 큰 지점, 그 시기를 부담이 큰 시기까지도 감내할 수 있도록 역할 분담을 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려면 이제 보건방역당국이 정교하게 계획을 짜야 되고, 또 그 역할을 준다고 해서 알아서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N95라든지 보호장구라든지 음압병실이라든지 소독제라든지 여러 가지 물자들이 준비가 돼서 배분이 돼서 유사시에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게 질서 있게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
이것이 이제 제가 뭐 생각해낸 의견이긴 한데 사실은 아직도 이 상황 전개가 어떻게 될지를 어, 정확히는 모르지만 어쨌든 지금 29번째 환자가 나옴으로 해서 지역사회 감염이 시작이 됐고 지금과 가지는 다른 국면이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비를 하는 차원에서는 뭐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를 대비해서 충분히 대비해 놨을 때 최소의 피해, 최선의 결과를 우리가 얻는다라는 하나의 지금 신종감염병 유행으로 인한 국가 재난 상황에서 하나의 그 모토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좀 준비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정부에서 그 원인 불명 폐렴 환자 관련해서 전수 검사를 하기로 했는데 이게 적절한 조치일까요? 예, 이것이 이제 메르스 때 그때 이제 그 여러 병원들이 병원 감염도 생기고 환자분들이 전국의 여러 지역을 방문하면서 여러 병원들이 그 병원 감염으로 폐쇄도 되고 해서 상당히 위급한 상황에서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의 이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가 얼마나 환자 발생 인나를 단면적으로 이제 일시에 전체적으로 조사해서 그 대응의 범위를 좁히자라는 차원에서 그때 일시에 했었고 그때 당시에 이제 일시에 메르스 폐렴 전수조사를 하면서 다행히 기존에 확인된 환자 이에 추가가 발견이 안 돼서 결과적으로 기존에 확인된 환자 그 병원 위주로 방역을 집중하면 되겠구나 하는 그런 인사이트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결국 국면을 수습을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의 이 코로나19는 메르스와의 이제 특성 차이로 병원 감염도 있고 지역사회 감염도 있기 때문에 병원 감염의 여부를 뭐 이제 중증 환자 우리가 스펙트럼이 코로나19도 경증부터 중증 위쪽으로 가면 폐렴이 발생하고 지금 지역사회 감염 사례가 있으면 이런 폐렴 전수를 통해서 전국적으로 우리가 해외여행력 역학적 연결 고려 없이 입원한 환자 중에 얼마나 코로나19 환자가 있는지를 단면적으로 알 수 있는 그런 그 전체적인 우리나라의 상황을 뭐 어떻게 보면 감염 유행 상황을 일시에 폐렴까지 오는 게 중증 환자거든요. 예, 중증 환자 알 수 있다라는 그런 전략으로서의 이제 유용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더 이제 사실 또 하나 부가적으로 중요한 것은 경증이나 독감 증상처럼 나오는 환자가 상대적으로 많아서 이 폐렴 전수조사에 더해서 지금 우리나라에 이제 전국적으로 인플루엔자 감시 체계가 있습니다. 인플루엔자 감시 체계도 인플루엔자 의사 질환이라고 해서 발열과 호흡기 증상 이걸로 해서 이제 환자를 모니터하고 하는 시스템이 있는데 사실은 이 인플루엔자 의사 환자, 발열과 호흡기 증상 급성으로 온 환자들 그 감시 체계에서 한번 코로나19 이 멀스코비2 바이러스를 일제 조사를 하는 것도 지금 지역사회에 얼마나 퍼져 있는지를 아는 지금 사실 지역사회에 얼마나 퍼져 있느냐 병원에 얼마나 코로나19 폐렴 환자가 있느냐 이거를 다 알게 되면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의 지금 유행 상황을 알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지역사회에서 발열과 호흡기 증상 있는 인플루엔자 의사 환자, 인플루엔자 감시 체계 하에서의 지금 이미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물론 그 숫자가 의료기관 수가 충분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57개 정도가 이 실제 환자로부터 검체를 채취해서 기존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와 여러 가지 바이러스를 검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검체 채취하는 기관을 좀 대폭 늘려서 기존의 인플루엔자를 포함한 호흡기 바이러스 플러스 코로나 19 머스코비2 바이러스도 일제 조사를 하면 지금 어느 지역에 어느 정도 지역사회에 이 코로나19 감염이 유행하는지를 알 수 있는 그렇게 함으로 해서 좀 더 우리가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그 지역의 유행을 조기에 차단하는
지금 전국적으로 이걸 동시에 한다는 건 상당히 이제 우리 아까 말씀드린 그런 국면 전환이 된다 하더라도 상당한 큰 노력과 일이 많이 소요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조치는 준비하되 일단 리스크 어세스먼트, 위험 평가를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 전파의 위험 평가가 빨리 돼줘야죠. 그래야지 거기에 선택과 집중을 해서 어느 지역이 특별히 지역사회 감염이 있다. 그럼 거기를 집중해서 더 통제도 하고 방역을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 그런 측면에서는 폐렴 전수조사도 필요하지만은 지금 지역사회에서의 인플루엔자 감시 체계를 검체 채취하는 기간을 좀 대폭 늘려서 지금 머스코비2 바이러스까지 검사를 하면 어느 지역에 특히 지금 29번째 환자가 그 확인된 그 동네 그 지역은 좀 더 집중해서 지금 이 인플루엔자 감시 체계 또 아니면 머스코비2 바이러스 검사를 좀 발열과 호흡기 증상 있는 환자 집중적으로 하면 규모를 좀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제 보도에 의하면 병원 기반 중증호흡기 감염병 감시 체계 및 인플루엔자 실험실 표본 감시 체계에 코로나19 검사를 추가하는 한편 감시 체계 참여 의료기관도 확대한다라고 보도를 했는데요. 이게 말씀해 주신 내용에 반영된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뭐 그 발표를 이제 질본에서 했습니다. 아마 같은 맥락이긴 한데 지금 그 감시 체계를 그대로 이걸 적용한다고 해서 이게 지금 파악이 되는 상황은 아니어서 지금 이 코로나19에 특화해서 좀 확대도 하고 그 좀 강화를 한 다음에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면 그 시스템이 뭐 장점도 있고 잘 부분적으로 효율적이지 않은 부분도 있어서 그 우리가 어떤 뭐 감시 체계를 한다 그러면 그냥 뭐 자동으로 이제 되는 걸로 생각하기 십상인데 이제 자세한 그 내용을 좀 분석해서 지금 코로나19에 특화된 시스템으로 확대 강화를 해서 시행을 해야지 효율적이지 기존에 있는 시스템을 그냥 한다고 해서 이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워낙 기관 수도 적고 그다음에 이제 그 지금 하고 있는 시스템의 그 보고 주기도 굉장히 늦기 때문에 지금 이것은 뭐 실시간으로 해도 부족할 상황이고 어떻게 보면은 따로 코로나19 감시 체계를 만드는 것이 사실은 더 현명한 방법이라고 저는 보입니다. 그렇다면 혹시 사태의 장기화가 좀 우려되는데 앞으로 전망 어떻게 보실까요? 모른다고 이제 저는 답을 하죠. 모른다고. 이게 지금 알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전망을 안 할 수는 없죠. 전망을 해야 우리가 대비도 하고 또 거기에 따른 그 여러 가지 준비를 각 시스템별로 역할 부여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요 며칠 사이에 뭐 우리가 희망적인 기대도 하고 뭐 끝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도 했는데 사실 제가 생각에는 중국에서의 이제 유행, 중국 정부 당국의 통제가 얼마나 효력을 발휘하느냐에 가장 큰 변수가 있고 지금 일본이나 다른 나라도 유행이 커지고 있고 우리가 교류하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가 또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얼마나 잘하느냐는 것도 방역이 중요한데 우리만 잘해서도 안 되는 상황이죠. 이제 중국에서 또 여러 동남아, 일본에서 인적 교류가 있기 때문에 계속 그 소스가 있기 때문에 유입하는 환자도 있고 우리나라 지역사회 환자도 이제 그 방역을 해야 되는 앞뒤로 지금 이제 방역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만간 제가 뭐 1, 2주 전에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그 특히 2월 7일 날 사례 정의 넓히고 진단 키트 배포하면서 그때 앞으로 1, 2주가 좀 관건이 될 것 같다. 그 얘기는 지역사회 감염 전파 이 발생 여부에 따라 우리가 국면을 좀 중장기적으로 봐야 된다. 이제 그런 의미로 말씀드렸는데 지금 뭐 조심스럽습니다만 29번째 환자의 역학조사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봐야 되겠지만 지역사회 감염 전파 내지 유행이 있다면 이건 중장기적으로 좀 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아까도 이제 방안을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까지 미리미리 준비해서 지역사회 유행 규모도 파악하면서 최악의 경우에 대한 대비도 해놓고 유사시에 이제 그것이 작동되게 딱 준비를 해놓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어쨌든 뭐 이게 뭐 지금 이게 뭐 제가 뭐 며칠 전에도 뭐 야구로 하면 이건 9회 말이 아니라 1회 말일 수도 있다. 뭐 이거 1회 말일지 2회 말일지 3회 말일지는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9회 말은 아니다. 우리가 뭐 게임이 끝나봐야지 끝나는 것이다 하는 것처럼 지금 이 상황도 끝은 있죠. 분명히 끝은 있는데 뭐 끝이 어떻게 끝날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고 우리가 얼마나 지금 대응을 철저히 하고 질서 있게 준비해서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 그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이제 승리를 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철저한 대비 또 거기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을 다시 말씀드리고 이 전망이라는 게 상당히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가 사실은 새로운 사건의 연속이고 제가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놀랄 필요가 없다.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이런 신종감염병 유행의 그 대응이나 대처가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이것은 사이언스고 우리나라의 과학 수준이나 의료 수준이나 방역 시스템이 우수하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우리가 좀 더 그 철저히 함으로 해서 이제 피해를 최소화하느냐 이것이 관건이겠죠. 그런 측면에서 뭐 정부도 그렇고 국민도 그렇고 또 의료기관도 그렇고 각자 스테이크홀더 역할을 좀 잘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요즘 들어 이게 확진자 증가 추세가 조금 주춤했어서 마스크를 안 끼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일반인 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그대로 마무리.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뭐 공포도 피해야 될 거고 방심은 더더욱 우리가 피해야 되는데 저도 주말에 토요일 날 나가 보니까 마스크를 안 쓰는 분이 더 많더라고요. 그 전주에는 마스크 쓰는 분들이 더 많았는데 이제 비율이 안 쓰는 분들이 있어서 사실 마스크 착용은 개인 보호도 되고 지역사회 전파도 차단하는 그 이중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장소에서 반드시 착용해 주시고 또 지금 불필요하게 병원에 방문이나 이런 건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병원도 지금 상당히 긴장된 상태에서 진료도 하고 있고 의료진들도 상당히 뭐 심각한 그 상태로 보고 이제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분 아니면 병원 방문도 삼가해 주시고 국민들의 지금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마스크 착용, 손 씻기 이것이 백신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국민 개개인도 침착하게 과학적인 방법으로 손 씻기와 기침 에티켓 또 마스크 착용 또 열과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빨리 진료받아서 이 주변이나 또 사회에 전파가 안 되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9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